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 거는 좀 넘어가서리 어디를 가볼까? 뭘 한번 볼까? 자, 13페이지 봅시다. 13페이지. 13페이지. 그거, 13페이지 말고,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걸 한번 봅시다. 23페이지 거기 39번 문제라고 있을 건데. 23페이지 39번. 찾으시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 몇 번이라고 돼 있어? 좋아. 39번. 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줄게요. 자, 거기 39번 문제. 자,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도 자, 입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그 문제에 그러니까 어떤 항들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어떤 항이 하나 주어져 있냐면 자, 이렇게 첫 번째 1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문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식이 이분의 1 하고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나도 지금 이걸 보고 쓰고 있기 때문에 나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못 외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보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저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저 준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뭐냐? 자, 여기에 바라고 짝대기가 올라가 있는 건 이건 산술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자, 원자핵으로부터 어떤 전자까지의 거리에 대한 그 평균값을 지금 이런 꼴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n이 있고 l이 있는데 이건 각각 뭡니까?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바로 n은 주 양자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l은 각 운동량 양자수죠.
뭐 하이탑 같은 데는 뭐 방위 양자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비탈들을 표현할 때 바로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저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A0와 Z가 있는데, 자 A0는 보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대략 크기가 52.9 피코미터의 어떤 상수값이, 그러니까 어떤 상수를 저렇게 A0로 씁니다. 근데 이제 상수의 이름이 보어 반지름입니다. 그 수소원자 모델 관련해서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보호 모델의 그 보호를 뜻하는 건데, 어쨌거나 대략 그 값은 52.9 피코미터의 어떤 상수고요. 그 다음 ZEFF라고 쓴 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뭐 수능 화학원에 매년 출제되는 거죠. 이게 뭐죠? 바로 유효핵전화. 그래서 어떤 핵에서 어떤 오비탈까지의 그 뭐냐면은 그 평균적인 거리는 이런 수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냥 이런 수식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n equal 3.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1. 자, 저기에 있는 요 주양자수, 이게 커지면 저기에 있는 이 평균거리, 이 값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이 수식이 맞다면 n 값이 커질수록 이 값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자, n이 커지면 여기는 커지고, n이 커지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n이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지면 핵에서 그 어떤 오비탈까지의 평균 거리도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로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1s, 2s, 3s 이런 오비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핵에서 그 오비탈까지 거리가 점점 평균적으로 멀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항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L, 얘가 커지면 이 평균 거리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자, L 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얘가 커지면 이 항이 커지지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작아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주양자수가 3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s 오비탈까지 핵에서 평균거리, 3p 오비탈에서 핵에서 평균거리, 그리고 3d 오비탈의 핵에서 평균거리, 이걸 비교하면 어디가 핵에서도 가깝고 어디가 핵에서도 멀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의견을 종합한다면 자, 어떤 핵이 있습니다. 그럼 핵에서 평균 거리는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이렇게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보시다시피 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주양자수가 3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3d 오비탈도 있고 3p 오비탈도 있고 3s 오비탈도 있을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어떻게 된다? 핵에서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전반적으로 멀어지는 건 맞지만, 놀랍게도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가깝고 어디가 더 멀다? 바로 이 d 오비탈이 상대적으로 3주기에선 더 가깝고요.
s 오비탈이 상대적으로 3주기에서는 핵에서 평균적으로 더 멀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워요. 그냥 뭐 할만해요. 그렇죠? 충분히 할만하죠. 그렇죠? 수식이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이때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의식이 바로 이거예요. 자, 거기서는 무슨 문제라고 돼 있더라?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핵에서 가까울수록 그 인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전자가 핵에 가까울수록 인력은 커져요? 인력은 작아져요? 당연히 커지죠. 자, 내가 자꾸 질문하면 말을 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말을 해야 되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멍하게 있으면 말하는 게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하면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꾸 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명심하시고요. 자, 어쨌건 전자가 핵에서 가까울수록 인력은 커지겠죠? 그럼 인력이 커질수록 그 전자는 안정해지겠어요? 불리해지겠어요? 커지고 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주양자 수가 3일 때 3S보다 3D에 전자 배치되는 것이 더 안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번의 결과에서 3S보다 3D가 핵에서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3S에 먼저 전자 배치가 되죠. 이런 불일치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 진도가 빠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중학교 때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S하고 3D 중에 보시다시피 그 어디에 전자 배치가 먼저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3S에 먼저 되는 게 3D에 먼저 되는 게 아니라 3S에 먼저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 3S, 3P, 3D지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3S, 3P, 3D 중에 어디에 먼저 전자 배치가 되냐면 3S에 먼저 되고 그 다음 P에 되고 그 다음 D에 되죠. 그러면 원래는 안정한 오비탈이 먼저 전자 배치가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핵에서 더 먼 3S가 먼저 전자 배치가 되고 그 다음 3P가 되고 3D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런 전자 배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해요? 3D, 3S보다는 그러니까 3D하고 3S에서 3S가 전자가 먼저 배치되는 거. 이걸 그 수능 화학원 교과서에서 뭐라고 해요? 바로 싸움 원리요. 그래서 왜
이런 거 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1S, 2S, 2P, 3S, 3P, 3D 해가지고 슉슉슉슉 이렇게 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P 전자 배치되고 3S 되고 그다음 3P, 3D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4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3D에 먼저 돼요, 3S에 먼저 돼요. 3S에 먼저 된다고. 근데 거리는 3D가 더 가깝다고. 이상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한 10년 전 카이스트 기출이거든요. 물론 뭐 서울대 뭐 시험 치러 온 거지만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는 문제 유형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몇몇 문제들은 이렇게 그 뭐냐면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냈던 문제가 서울대에서 냈던 문제가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교차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문제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 뭐 서울대만큼 중요한 대학인 건 알죠, 카이스트가.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문제인지라 이게 고등학생들의 입시 문제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었던 문제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 그림을 하나 줍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줍니다.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짠 핵에서 부터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 분포, 이게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뭐 이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이게 제시가 되는데 그 제시된 요 사실을 활용해서 요걸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제시가 되느냐? 바로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Y축이 전자 발견 확률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그래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나 수능에서는 매년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0 원점이 있는데 이 원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원자 핵이 있겠죠. 그리고 X축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양자 수가 3인 경우, 3인 경우를 예로 드는 이유가 주양자 수가 3일 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기서 주양자 수 3을 예로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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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s 오비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3p 오비탈이고요. 그리고 파랗게 그린 얘가 3d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림이 복잡하죠. 네. 그래서 뭐 3s는 이렇게, 3p는 이렇게, 3d는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대략 요점, 이게 이거예요. 바로 3s 오비탈의 핵에서부터 평균 거리가 대충 요 정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p 오비탈에 대한 핵에서 평균 거리고요. 여기가 3d 오비탈에 대한 핵에서부터의 평균 거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s보다는 3p가 3p보다는 3d가 더 가깝고 가까워진다고.
아시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으로부터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냐? 여기에서 바로 짜잔, 여기를 주목하겠습니다. 바로 핵 근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림 전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여기다가 따로 떼서 그릴게요. 여기에 핵 근처 영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핵 근처 영역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핵 근처니까 핵과 전자가 매우 가깝겠죠. 맞나요? 근처니까 바로 핵 옆 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가까운 만큼 인력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자, 가까울수록 인력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우 가까우니까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커지겠어요, 매우 작아지겠어요? 말하세요. 인력이 매우 커지겠어요, 매우 작아지겠어요? 매우 커집니다. 지금 말을 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네. 테크닉이 뭐냐면 발표의 테크닉이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말 자체를 못하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을 뽑아주진 않습니다. 말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인력이 매우 커진다. 그럼 인력이 매우 커질수록 전자는 아주 안정해지는 거죠. 굉장히 안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첫 번째 1, 핵 근처 영역을 확대해 그려보겠습니다. 자, 짜잔, 전자 발견 확률. 에서 거리에 따라 요소까지를 이합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를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각각이 누구냐면 흰색으로 그린 게 3S, 3P, 3D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핵 근처 영역을 확대했더니 핵 근처 영역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 면적이 전자 발견 확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 핵 가까운 영역에서는 3D에서의 면적이 넓어요, 3P가 넓어요, 3S가 넓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림에서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느냐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림이 이렇게 되느냐를 진짜로 구해내려면 이것만 한 6개월 정도를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리적인 계산 과정까지를 다 해낼 수 있으려면 이 주제만 놓고 6개월을 더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막 수학적으로 재구현해라. 그런 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걸 주고 그리고 이 그림은 수능 화학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알겠어요? 진짜 나와요. 수능에 맨날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해석을 해보란 얘기예요. 어디 근처에서 이 핵 근처 영역에서. 그러면 다라는 게 아니고 요 근처만 떼서 딱 표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전자 발견 확률이 3s, 3p, 3d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3D보다 3P가 그리고 3S가 핵 가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요 그래프에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뭐라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을 바로 S 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매우 크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전자 발견 확률이 보시다시피 3D보다는 3P, 3P보다는 3S가 큰데 실제 조사를 좀 해보면 3S가 좀 월등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3S가 핵 가까이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 그러면 핵 가까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핵 가까이로 침투에 들어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 S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핵 가까이 침투하면 바로 그렇지 못한 다른 전자에 대한 가림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3S, 3P, 3D에서 3S가 월등히 크고 3D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덕에 전자는 3S에 먼저 채워진 것이 더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자, 요거를 어떻게 이 뉘앙스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죠. 뭐 삼성, LG, 현대 이런 그룹이 있잖아요. 내 동기 중에 하나가 저기 군대 동기인데 군대 동기 중에 하나가 저기 그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 현대자동차 하면 작은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현대자동차면? 자, 현대자동차면 뭐 그냥 그런 회사 아니죠.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인 회사죠.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 근무하면 월급도 많을까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저 누구냐 저 아연이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적 있어요? 그래요? 그래. 안 갔다고. 예비군 훈련에 갔을 때
그 군대 동기를 그 다시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오 반갑다 반갑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 너 어디 근무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요즘 걔는 그 서울대 기계공학과 나왔거든요. 기계과 나와가지고 걔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월급은 괜찮냐? 현대는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때 아 연봉 3천밖에 안 돼. 뭐 얼마? 연봉이 3천밖에 안 된대요. 걔가 그 뭐냐면 그 현대자동차 대학원 졸업하고 들어갔으니까 과장급으로 들어간 거예요. 과장인데 대기업 과장인데 연봉이 3천밖에 안 돼. 이상하지? 이상하지? 그래서 야, 그게 말이냐? 그랬더니 현대는 월급 되게 조그매. 그래서 막 한 달에 월급 받는 게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물론 10년 전 얘기긴 한데 그래도 월급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이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아니 야 대기업이면 한 5, 6천 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그게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원래 진짜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중소기업 다녀도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연봉 3천이면 저기 중소기업 다니고 연봉 4천이면 난 중소기업 가겠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연봉 5천, 6천은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아 평소에 월급은 되게 작대요. 근데 그 1년에 2번씩 현대자동차 공장이 어딨죠? 울산에 있잖아요. 울산에 거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현대 모든 근로자들이 거기 노조라고 하는 아저씨들 있죠. 그 노조에서 파업을 해요. 그래서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 회사가 왜 이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노조가 회사한테 보너스를 뜯어내는 거래요. 그래서 노조가 회사한테 보너스를 뜯어내서 그래서 전 그 직원들한테 보너스가 2,5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합쳐지면 이게 5천에서 6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업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자동차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매년 그 노조의 파업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그 노조 아저씨들이 너무 고맙대요. 알겠어요? 어쩌다가 파업을 안 하는 해도 있대요. 그럼 보너스 안 나온대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S오비탈은 멀어 핵에서 멀어 알겠어요? 안 좋을 것 같지? 근데 때때로 핵 가까이 존재하면서 갑자기 인력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자동차 월급이 작아. 근데 때때로 파업을 통해 보너스가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보다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 느낌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식의 설명이다. 물론 지금 한 얘기는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그때 그 진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손꼽아 그 아저씨들의 파업을 기대한대. 제발 좀 파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 현대자동차 노조는 엄청나거든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2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어마어마해요. 네, 막 투쟁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뭐 투쟁하면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야, 보너스로 2천만 원이 더 나오면 이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도 파업하면 안 돼요? 아니나 파업하면 보너스가 2천만 원이 더 들어오는데 파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그럼 하면 안 돼요? 누가 2천만 원 준다는데 이제 안 받을 거야,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면 뭐 저는 파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 파업을 통해 들어온 보너스는 전 받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미쳤어? 제정신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주는 돈 다 받아야지. 알겠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이런 뉘앙스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느냐. 자, 그 다음도 뭐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저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나? 루이스 구조. 이건 볼까요? 15페이지 21번 몇 번? 15페이지 21번 찾았죠? 15페이지 21번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1번 뭐 하는 거냐면요, 루이스 구조입니다. 루이스 구조. 자, 루이스 구조 수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뎁다 나오죠? 그럼 당연히 입시에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주 자주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루이스 구조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21번 실제로 풀어보시면요, 이상하게 잘 안 풀릴 거예요. 알겠죠? 다 아는 루이스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잇. 에잇. 짜잔. 자, 봅시다. 21번 루이스 구조. 자, 잘 풀어지나요? 아이고. 자, 살펴봅시다. 1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 결합각을 예측해야 됩니다. 자, 이 결합각을 예측하는 원리를 뭐라고 하죠? 루이스 구조 상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결합각을 예측하는 원리를 뭐라고 하죠? 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렇지. VS-EPR이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전자쌍 반발 이론. 원래 표현으로는 VS-EPR이라고 하는데 저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뭐야, 워낙 유명한 줄임말이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여러 번 얘기하셨을 거예요. 알겠죠? 요거. 자, 그러면 VS-EPR을 이용해서 결합각을 비교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뭐부터 그려놔야 되겠어요? 우선 뭘 그려놔야겠어요? 아니, 루이스 구조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루이스 구조의 결합각 비교, 루이스 구조도 없는데 어떻게 결합각을 비교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쭉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개들을 쭉 그리면 어찌 됐느냐? 열에. 그 다음 CO2는 열에. 그 다음 OF2는 열에. 그 다음 SO2는 열에. 그 다음에 SF2는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이 5가지 구조를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결합각을 비교하라고 하는 건데 우선 여기서 딱 하나 바로 알 수 있는 결합각은 바로 이놈이죠.
이건 결합각이 바로 몇 도예요? 얘는 바로 180도.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또 너무 유명해서 자주 나오는 결합각, 이거 몇 도예요? 바로 그 유명한 104.5도. 그죠? 그죠? 그 외에 각도들, 그리고 각도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쟤네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1. 결합각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죠? 결합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이 뭐예요? 바로 입체수죠. 입체수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있죠? 입체수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뭐냐? 1. 입체수가 2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원자와 뭐 L이라는 원자가 만났을 때 입체수가 2라는 얘기는 VS EPR을 적용했을 때 여기가 180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입체수가 3인 경우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결합선이 3개 나가 있는 경우니까 몇 도? 120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입체수가 4인 경우는 이렇게 사면체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가 109.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80도, 120도, 109.5도 이거 아시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입체수라고 하는 녀석은 보시다시피 2, 3, 4로 입체수가 커질수록 이 결합각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입체수 커질수록 결합각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H2O 입체수 얼마예요? 이 입체수를 영어 표현으로 스테릭 넘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S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H2O 입체수 얼마입니까? 4죠. 왜냐하면 입체수를 따질 때는 단일 결합선하고 비공호 전자쌍을 고려해야 되니까 4. 자, CO2는 입체수 얼마입니까? 입체수 얼마예요? 2죠. 이중결합이어도 하나로만 그 입체수를 따지죠. 그 다음 OF2 입체수 얼마입니까? 이것도 4죠. 그 다음 SO2 입체수 얼마입니까? 3이죠. 네, 이중결합이어도 입체수를 따질 때는 하나만 치는 거죠. SF2 입체수 얼마입니까? 4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입체수가 클수록 결합각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역으로 입체수가 작아지면 결합각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바로 1등하고 2등은 바로 나오겠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야? 1등
알겠죠? 얘 2등 바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죠? 바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SO2 같은 경우는 실제 결합각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이제 데이터를 조사를 하면 내가 또 다 찾아봤지. 대략각이 119도 정도 됩니다. 119도. 119도. 자, 물론 119도 이런 거 외워요, 못 외워요? 119도인 거, 여러분 SO2 결합각이 119도인 거 외운 적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건 나도 못 외워. 나도 보고 썼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거 못 외워. 근데 얘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 값이 120도보다 각도가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20도가 누구 각도냐면요, 입체수가 3일 때 기본 각도 120도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각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정도로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왜 기본 각도가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어서죠. 그래서 입체수가 3이라 기본 각도가 120도인데 비공호 전자쌍이 있어서 좀 줄어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19를 외울 수는 없어요. 물론 104.5도 이건 너무 유명해서 외워지는 건데 이런 거 빼고는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이제 누구누구 비교해야 되겠어요. 얘를 비교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쟤를 이제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등, 2등은 됐고 3, 4, 5등이 중요하죠. 3, 4, 5등. 그러면 이게 이제 104.5도인데 104.5도보다 이게 더 클 거냐 작을 거냐, 이게 더 클 거냐 작을 거냐,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줄게요. 에이. 아이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 요것이 결합각에 영향을 줍니다. 자, 누구 얘기할 거냐? 저기에 있는 O, F2. 자, 첫 번째 1. 산소하고요, 플로라이드 전기음성도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죠? 전기음성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당연히 이쪽이잖아요. 수능 기출 중에 전기음성도 외워야 풀 수 있는 기출 문제가 하나가 있죠. 몇 개 있죠. 전기음성도를 외운다. 사실 미친 건데 수능은 그런 미친 문제들이 나오죠. 뭐 어쨌든. 근데 뭐 여러분들은 수능을 안 칠 수도 있으니까 안 쳐야죠. 아니지? 치긴 쳤어요? 치기는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빵으로 치기 쳐나. 그렇겠네. 뭐 누구나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이제 이게 심층이 잘만 되면 수능 점수가 필요가 없어지는데, 하여튼 뭐 기본만 하면 되죠, 그렇죠? 아닌가? 봐. 그 수능 최저점 있나? 있는 대학이 없는 데 있는 거. 나는 수능에 전혀 관여를 안 해가지고요. 한 번 거기서 한 적 있어. 저기 서초동 가면 서초 메가 스터디 있죠. 재수를 서초 메가 스터디 재수 종합반. 그 학원 있는 건 몰라요? 네, 자 어쨌건 자 산소하고 플로라이드 전기음성도가
플로라이드가 더 크다. 맞죠? 알겠죠? 대략 값이 어느 정도죠? 플로라이드는 4.0. 여기에 있는 산소는 3.5.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에서 쪽으로 전자밀도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요 논리에서 요 논리 뭐 크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 영역의 전자밀도가 증가합니다. 요 영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요. 산소하고 플로라이드가 결합해 있지만 산소 쪽이 아니라 플로라이드 쪽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 전자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전기음성도 플로라이드가 전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공유 전자쌍과 이 영역 사이의 청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청력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죠. 그 청력을 세게 만들어야 돼요, 청력은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청력은 무조건 세게 만들어야 돼요, 청력은 무조건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대립하고 있는 것들의 청력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비공호 전자쌍과 저 비금친 영역사의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멀어져야 되겠어요? 청력을 줄이려면 요들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되겠어요,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가까워져야 되겠죠? 멀어져야 되겠죠? 바보 아니야? 멀어져야 되겠죠? 청력을 줄이려면 멀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결합각 시타가 감소합니다. 이 시타는 어디?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가 줄어들어야 요 둘 사이의 청력이 더 작아진다고요. 거리가 멀어질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시타가 실제 조사하면 값이 얼마냐면 103도 정도가 됩니다. 103도 정도가 됩니다. H2에서 각도가 몇 도라고요? 104.5도라고 했죠. 저게 OF2가 되면 103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단에 전기음성도 큰 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각도가 더 줄어든다. 자, 근데 물론 이 둘 사이 각도가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각도가 그렇다고 너무 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 이들끼리 청력도 커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 사이의 청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왜 비공호 전자쌍에 의한 청력이 더 우세하잖아요. 우세하기 때문에 각도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이들끼리 청력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게 103도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SF4 얘가 이제 두 번째 얘인데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얘는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그젬플 1은 얘하고 얘를 비교한 거고요. 이그젬플 2는 이제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뭐가 바뀐 거냐면 말단 온소가 아니라 중심 온소가 바뀐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 산소보다 팡의 원자 크기가 더 크죠. 맞나요? 원자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OH보다 OF보다 SF 결합 길이가 더 길겠죠. 요 결합 길이보다 요 결합 길이가 더 길 거라고요. 왜? 황이 더 크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 음전하가 커지는 건 알겠죠? 왜? 황이 전기음성도가 커요? 플로라이드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황이 전기음성도가 훨씬 작기 때문에 플로라이드 주변의 전자밀도가 높아지는 건 여기랑 상황이 똑같다고요. 근데 차이는 상대적으로 여긴 짧은데 여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시타가 많이 줄어들어도 이 사이의 거리가 크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젓가락 두 개가 있는데 정해진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거리가 짧을 경우 요점하고 요점 사이의 거리보다 똑같은 각도여도 거리가 멀면 두 점 사이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 길이가 기니까 더 줄어들어도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경우 결합각 시타는 크게 감소합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SF2 같은 경우는 각도가 98.3도 정도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3도보다도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 그리기에 VS EPR을 적용해서 결합각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분자 구조와 결합각 예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둡시다. 오케이, 됐다. 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